내 친구들은 그냥 뭐 어머니 아버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어른들 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조금 건방진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내 스스로가 동네 풍경이라든가 무슨 사람들 관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떤 조형에 대한 관심이랄까, 형태, 색깔, 뭐 이런 관심은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무지개 같은 거 보면 되게 무지개 색깔이나 이런 거 보고 참 감동하는데 나는 왜 저게 저렇게 떠야 되는가, 그거 가지고 그냥 자꾸 어른들을 괴롭히고 그런 식이죠, 뭐, 매사가. 저희 아버님은 아주 가난한 목사님이셨어요. 한편 어머님은 상당히 예민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할 때 재주라든가 이런 거는 어머니 쪽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브란스 간호사였는데 세브란스 그 당대 그 병원에서는 주사를 제일 아프지 않게 놓는 간호사라고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간호사니까 제가 의사 되길 바랬고, 아버님은 네가 관심 있는 대로 해라, 그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아버님이 책이 많으니까 책을 탐독을 많이 했죠. 그렇다고 뭐 학문적인 깊이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책을 보는 계기가 됐던 게 이제 문화적으로 활동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그 의사가 되라고 자꾸 하여튼 어려서부터 내가 대학 교수, 미술과 교수 될 때까지 네 가족들 다 먹여 살려줄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의학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여튼 거의 하여튼 일생 동안 나에 대한 희망이었어요. 왜 내가 의사가 돼야 되느냐고. 그러면은 상당히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또 어려워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 치료해주고 얼마나 그게 좋으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세상이라는 게 쓸모 있는 게 있고 쓸모 없는 게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내가 했죠.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은 다 쓸모없는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나는 또 한쪽으로 볼 때 과연 나는 현대 미술에 쓸모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내 작품이 기존에 있는 어떤 생각들과 너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명제를 만들었는데, 예술은 쓸모없는 일을 극단까지 밀고 나가는 일이다. 이것은 우리 어머님 때문에 생긴 내 명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내가 대학 다닐 무렵에는 홍대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교수들도 그렇고. 대학 들어가서도 내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한 그 탐구를 하느냐고, 도서관, 홍대 도서관 그 남쪽 교사 있는 데 거기 있는데 거기 주로 이제 처박혀 있고 그랬어요. 3, 4학년 때는 교수님 이름이 반이었어요. 누구 반 뭐 이렇게 쭉 돼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 참견을 안 할 거로 생각하고 이마동 선생님만에 들어갔어요. 이마동 선생님은 그때 당시에 사실파 작가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녀석은 아마 누구 반한테 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내가 그 사실주의 이마동 반에 간 걸 보고는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너 왜 이반에 가냐, 이반이냐. 그분은 또 성격이 또 온화하고 그런 분이라 내가 가진 각색 그냥 실험을 다 하고 뭐 방과 후에 뭐 별그림 다 그려놔도 아침 일찍에 오셔가지고 우리 반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마동 선생은 다 살펴보고 그랬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분의 민족 기록화 같은 것도 내가 좀 조수 노릇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내가 뭐 미술 안에서 필요한 딴 걸 연구한다고 그래서 실력이 내가 떨어지고 다시 말해서 사실력이 떨어지고 이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이제 은근하게 간접적으로 내가 얘기하고 또 고백하는 일인데 중고등학교 때는 뭐 석고대상에서부터 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제 그랬던 흔적이 있어서 이제 대학 들어와서는 내가 과연 하고 싶었던 거 매일 실험을 다 하는 거죠. 나는 이제 졸업하고 나면은 뭘 해야겠다는 것이 이제 설계가 서 있었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 당대 지금은 탈구조주의 같은 걸 얘기하지만 구조주의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진행이 돼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구조주의에 대해서 대단한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큰 오산이고 그냥 겉핥기로 그걸 또 연구를 했고 특히 메르로 뽕띠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분이 갖고 있는 신체성에 대한 이론이 나한테는 상당히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 메르로 뽕띠 같이 신체성을 갖다 구체화 시켜가지고 나도 그런 이론에 근거해서 미술을 접근하는 부분이 또 있었고 또 한편으로 이미 고등학교 때 논리학 시간에 내가 공부했던 언어 분석 철학, 비트겐슈타인 같은 사람 이런 초기 논리학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언어와 사물 간의 관계 같은 거 그런 것도 또 중요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비트겐슈타인의 그 초기 작품인 논리 철학 논고라는 책을 보면은 맨 처음에 딱 어떻게 나오느냐면 세계는 일어나는 것의 총체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끝에 가게 되면은 말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하라.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아주 극단적인 명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상을 본다든가 또 세계를 파악하는 거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이제 거부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대상이라는 게 무엇인가? 대상은 하나의 명제로 탄생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이제 나는 대학교 때 이제 생각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미술이란 무엇이냐 하는 거.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건영을 갖다가 개념 예술가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것도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내가 하게 됩니다. 재학 시절에는 이 큰 브러쉬에다가 물감을 갖다가
묻혀가지고 뿌리어서 어떤 형태를 만드는 거, 그런 실험도 해봤고, 하다못해 태우기도 하고, 또 오브제 이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화면에다가 붙여가지고 제작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날 갖다가 지속적으로 이제 괴롭힌 부분이 구조하고 언어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상당히 나한테는 이제 상당히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구조라는 그런 단어가 이제 탄생이 되는데요. 한국 사람들의 그 한복, 옷소매라든가 또 건축 기와집 추녀 선들이라든가 그 외에 뭐 북 같은 거, 또 탈춤 추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데서부터 탄생되는 그 선에 대한 탐구,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로서도 사실 한국인이고 나 자신에 대한 내 문화에 대한 그 언어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무언가 하는 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로 넘어가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 자아에 대한, 특히 그 주체성이라는 말이 많이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주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로 이제 되게 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걸 구조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뭔가, 내 친구들이라든가 그 당대의 국전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은 그 미술이라든가 예술을 하나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스타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어떤 형태가 이번에 상 받았다 하면 그 형태 비슷한 걸 갖다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세련되게 만드는 것이 예술의 본령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자연이라든가 또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거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관계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걸 이제 생각한 거죠. 리듬감이 있게 나타나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개 한국인들이 가졌던 어떤 그런 춤의 동장, 추임새 같은 거, 이런 데서 이제 온 것들이고, 건축 공간이라든가 의복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온 거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색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색깔도 생각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70년대 거의 마지막으로 가가지고 초록색 하고 뭐 이렇게 회색이 들어간 그런 구조적인 작품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미니멀하고 상당히 그 언어를 갖다가 축소시켜서 본 형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예술이라는 것이 상상력이라든가 있지 않은 어떤 허구 것이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창조적인 무엇이 탄생된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죠. 거기에 특징이에요.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 주변이라든가 환경, 또 문화, 사람들, 이런 거에 대한 탐구가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죠. 그 당대의 내 예술은 그 당대를 살아가는 그 현실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대학 이제 졸업을 하자마자 나는 조금 있다가 이대 입구에다가 동양미술학원이라고
미술 학원을 운영을 이제 합니다, 거기서. 그 장소를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서로 이제 미술에 대한 디스커션을 이제 하는 거죠. 아트뉴스 모임이라는 걸 갖다 조직했어요. 그 명칭 그대로예요. 아트에 대한, 미술에 대한 새로운 뉴스, 정확하게는 뉴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뉴스, 아트 뉴스 모임이라는 그 모임을 가졌어요. 구성원들이 해외 잡지 같은 것도 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또 장르, 그러니까 뭐 판토마임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시라든가 무슨 뭐 문학 이계통, 철학 이계통의 새로운 어떤 정보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 교환하고 싶으면은 와서 발표하고 그러고 이제 같이 토론하고 얘기하고 그런 단체입니다. 그게 굉장히 활성화돼 가지고 오늘날 보게 되면은 굵직굵직한 미술계 실험 미술을 한 사람들도 거기 많이 왔었고 또 당대에 또 유명한 시인들 뭐 하다못해 박완서나 황석영 같은 그런 분들도 이제 소설 쓰는 분도 이제 오고 그랬던 모임입니다. 나는 이제 아트뉴스 모임을 조직을 해가지고 새로운 예술에 대한 문화에 대한 정보 교환을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한 거죠. 그 아트뉴스 모임을 잘 진행하다가 몇 사람이 우리 본격적으로 전시와 그 다음에 자담회를 하는 그런 단체를 조직하자. 이거는 작가가 전시를 하기 위한 모임이다. 그건 좋다. 그래서 야, 이거 장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트 뉴스 모임의 한 멤버였던 그 미술평론가 김보경. 그 사람은 나하고 이제 대학 같은 동기였는데, 그 사람도 장명을 맡긴 거죠. 그랬더니 그 양반이 발제 강연도 하고 장명도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 그게 뭐냐면 스페이스 앤드 타임 그룹, 그러니까 시 공간에 대한 그룹이다 이거죠. 그때 당대의 미술인들 단체가 아주 문학적이고 아주 멋있는 이름들이 많았지만은 상당히 성격이 있는 거죠. 시공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자만 따가지고 스페이스 S 따고 타임 T 짜고 ST 그룹. 구체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룹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그룹은 그 당대에 있었던 다른 미술 그룹에 비해서 좀 유별났어요. 왜 그러냐, 오프닝 때부터 토론회가 시작되고 또 그 전시가 있기 전까지는 그 그룹 멤버들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오는 사람들은 미술인만 와야 된다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뭐 문화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오고. 그때 당시에 70년대 이완 선생이 국내에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전시도 하시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 그렇다면은 이분의 논리가 뭔가, 이분의 글을 가지고 텍스트로 우리가 한번 토론해보자. 그랬던 게 만남의 현상학 소설. 그거를 이제 또 이일 선생님, 우리 스승인 이일 선생님한테 번역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프린트물을 책으로 만드는 거죠. 그 이제 그걸 미리 전부 다 해가지고 미리 회원들한테 논아줘서 텍스트를
나름대로 공부하고 모여서 토론을 하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기능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그룹 만들어가지고 전시나 하고 폼져 입고 다니는 그런 그룹이 아니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좌담을 하고, 특히 조세 코슈스의 철학 이후의 논문 같은 거는 분석 철학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언어 분석 철학. 나는 그때 텍스트를 보고 미소를 친 거죠. 나 중고등학교 때 공부한 것이 비슷하게 여기 나와 있구나. 그 미술의 개념에 대해서, 그 개념성에 대해서 새롭게 규정하고 새롭게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구나. 미술이 무엇이라는 거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구나 하는 걸 이제 미소 짓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ST는 일단 전시가 열렸다 하면은 좌담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행위 미술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룹 단체에서 공개 세미나를 또 개최해 가지고 당대의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또 불러서 질문자를 만들고, 또 우리 회원 중에 한 사람이 주제를 발표하고,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정창성, 뭐 김구림, 그 다음에 정강자, 뭐 기타 등등, 그때 당시 한국의 좀 문제아들, 미술의 문제아들, 또 이건영을 포함해가지고, 우연한 게 이제 만났어요. 미업전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 맨날 말이야, 그냥 똑같은 미업전 하지 말고, 거기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맨 끝방을 우리가 독차지해가지고 한번 판을 벌려보자.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전시를 한 거죠. 나는 60년대 말부터 하고 싶었던 신체항이라는 작품을 이제 발표한 거예요. 그것도 사실 나무가 없으면 못 하는데, 한 몇 주 전에 내가 경부 고속도로를 갖다가 공사하고 있는 현장을 지나가다가 이런 큰 나무 하나가 뿌리째 뽑아져 있는 거를 발견하고, 그걸 이제 그 아이디어에 쓰려고 이제 집에 갖다 놓은 거죠. 그날 이제 비가 촉촉하게 오는 거야. 그때 경복궁 국립현대미술관인데, 그 삼청동 가는 그쪽 길로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왜 못 들어가느냐? 지금 전시 때문에 지금 작품 가져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모르겠대. 이거는 비 오는 날이면 대통령 승용차도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 이유나 합시다. 이건영은 그냥 안 된다면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그랬더니 바닥을 콘크리트로 한 게 아니라 흙바닥으로 다져서 깔아놨기 때문에 바퀴자리가 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나무는 그 입구에다가 내리고, 내가 경내에 있는 흙을 내가 쓸 테니까 나중에 전시가 끝난 다음에는 그 흙 그대로 갖다가 또 덮어 놓을 테니까 허락을 해달라는 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되던가 안 되다는가, 그런 거는 내가 결정할 일이다. 그리고 이제 경복궁 그 근방에 지표 위에 1m, 1m, 1m를 간격을 딱 재가지고는 파가지고 흙을 날리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조금 있더니
수도 경비사에서 나온 거야. 너는 어째서 각하가 있는 그 근방에다가 지표에다가 이런 표시판을 만드느냐. 아니 무슨 표시판이냐. 흑점 파서 쓰는데. 그랬더니 아니다. 이거는 지상에서도 볼 수 있는 표시다. 그리고 너는 왜 이 흙덩어리를 만들고 있느냐. 이 흙덩어리를 다 파헤쳐 봐야 된다. 왜 파헤치냐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지금 포탄 장치를 해가지고 청와대에 있는 쪽을 향해서 그렇게 장치를 해놨다 이거예요.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 사람 한참 얼굴로 들여다보다 참 천재적입니다. 그 정도면 나하고 같이 예술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농담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막 그러면서 파헤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신경이를 여러 번 하다가 오늘은 일단 가겠다. 그러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을 이제 만든 거죠. 나는 외가에서 흙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걸 내가 유심히 연구한 적이 있거든. 같이 놀던 친구가 야 너는 그게 뭐가 그게 야 우리 저기 가서 놀자 말이야. 그걸 연구하는 거야. 어떻게 만드나 철저하게 연구하는. 그랬기 때문에 그 흙담 만드는 걸 봤기 때문에 나는 그 괴짝을 갖다 겉에다 대고 그 다음에 그 나무 올려놓은 그 밑은 비어 있고 그랬기 때문에 1m, 1m 간격으로 깊이 1m를 흙을 판 거예요. 내가 그때 생각한 거는 뭐냐면 예술과 예술 아닌 것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예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술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사물과 그 다음에 예술품의 관계는 또 뭔가? 마르셀 두샹이 기성품, 공장에서 나온 기성품을 가지고 자기가 명칭을 붙여서 예술품이라고 출품한 거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관객들이 와가지고 예술이 철저하게 아닌 것을 예술로 갖다 놓음으로써 그것을 보는 사람이 이거는 예술이 아니지 않은가 하면서 예술에 대한 생각을 하고 예술과 예술 아닌 것의 관계를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작품을 내가 출품한 거죠.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도 전시장에 가게 되면 여기는 당연히 예술품이 있기 때문에 예술을 나는 감상한다. 그리고 전시장을 들어가면서 여기는 예술품을 전시하는 전시장을 나는 들어간다. 그러면 다른 공간하고 예술품을 갖다가 전시하고 있는 전시장이라는 공간하고의 문제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러는 거죠. 평소에. 그래서 예술에 대한 사유의 폭을 넓힐 뿐만 아니라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작품이라는 거죠. 항에 대한 질문은 가끔 받아요. 그게 이제 수학 용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풀어서 우리가 국어적으로라든가 우리가 풀어서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항은 부분 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죠. 세계는 우리가 세계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각하지 않는 부분까지 도처에 있는 퍼져 있는 것 전체를 갖다가 세계라고 얘기하고 가볼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가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항이라는 것은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것 중에 한
부분이다. 그런 부분. 그래서 메르로 뽕띠는 세계는 신체의 기지다는 말을 했는데, 신체 하이라는 거는 세계 신체로 이루어져 있는 실존하고 있는 그 세계의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 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앙대빵당전이 개최된 해예요. 72년은. 그래서 누구나 출품하고 싶은 사람은 다 출품해라 이거죠. 우리가 누구나 출품할 수 싶은 사람은 다 출품한 그런 전시를 한번 개최하자. 너무 그동안 관료적이었다, 전시가. 심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멤버십이 있어가지고 무슨 출품한다든가 그랬는데, 이번에는 출품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런 제재 없이 출품을 하기로 하고, 또 거기에서 한국의 해외에 출품하는 작가들을 또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또 뽑자. 이제 이런 이제 획기적인 제안이 생긴 거죠. 그게 이제 박서보 선생이 미술협회 국제분과위원장이 되시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제 그 당대에 이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괴짝을 2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출입구되는 구멍을 하나씩 뚫어 놓고, 그리고 7개의 돌을 연결해서 만드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게 남북 2개의 그룹이 갖는 관계, 그거를 면밀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보게 되면은 2 그룹이 관계되는 각자의 그 경우가 다 분석이 될 정도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돌의 위치라든가 이런 걸 처음에 연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출품을 했는데, 그 관계한 그 작품이 남북 회담의 경우, 어떤 돌은 엉뚱하게 바깥에 놓여진 것도 있어요. 구멍 뚫어져 가지고 서로 관계되는 그런 예외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난 통일을 하든지 뭐 관계를 맺든지 뭐 회담을 하든지 난 상관 안 하겠다. 또 어떤 거는 또 그 입구에 이렇게 걸쳐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회담하고 같이 어떤 뭐를 갖다가 만나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 또 코너에 또 몰려 있는 거 있어요. 난 절대로 안 나가겠다.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의한 그 괴짝 2개와 돌 7개가 갖고 있는 하나하나의 그 분석, 그거를 통해서 그 작품을 만든 거죠. 말하자면. 난 나름대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출품을 했는데, 운 좋게 그 작품으로 인해서 파리 비엔날에 출품하는 출품자로 제가 추천이 돼가지고 행운을 얻은 거죠. 그것도 역시 신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캔버스라는 거는 캔버스를 갖다 받치고 있는 나무 그 틀로 당겨져 가지고 하나의 팽팽한 표면으로 그림을 그려야 될 바탕에 불과했는데, 나는 그 바탕인 그 천 자체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회화는 평면인데도 불구하고 시각적인 일루전적 그 기술을 사용해서 뭐가 있는 척 하는 것이 회화의 기능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물질로 보자면은 거기 동원한 물질은 하나의 천이라든가 또 나무면 나무 이런 것이 조각이라든가 뭐는 될 수 있어도 회화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바탕에 불과한 거지.
그렇게만 받아들여졌는데 거기 동원된 그 평면을 갖다가 인 것처럼 하려고 하는 그 천 자체는 우리가 생각을 못했는데 그 천이 실제적으로 벽에 걸려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 그 단계부터 회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아트리에에서 그 천을 갖다가, 두꺼운 천을, 양쪽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늘어뜨려가지고 주름을 잡히게 만든 다음에 색소를 뿜무기를 가지고 위에서 뿜어가지고 그 주름이 그대로 여실하게 남게끔 만들어서 그걸 철저하게 또 펴가지고 전시장에 갖다 놓는 거죠. 작가의 몸 자체가 그 미술의 미디어, 예술의 미디어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판단한 나로서는 그러면 회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는 그 회화로 쓰고 있는 표면인 것과 동시에 인 것처럼 보여주는 항상 그렇게 장치하고 있는 일루전이다. 그래서 그 포 작품이 탄생된 겁니다. 당대의 파리 비엔날레라는 거는 국제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만 35세까지 출품하는 거기 때문에 청년 미술에서 최첨단적인 세계적인 전시였어요. 그 전시장은 가면은 바깥에서부터 요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전시장 바깥에서부터 뭐 작품들이 막 진열이 되고, 그 다음에 전시가 있다고 그래서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딸려있는 극장에서는 전위 연극도 하고 전위 음악도 하고 그 다음에 국제학술 토론회라든가 뭐 그런 것도 개최되고 그러나 또 종합적인 그래서 이제 전위 음악회가 이제 발표됐을 때 내가 갔는데 전시장 안에서 작가들이 퍼포먼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정도예요. 내가 생각할 때 아스팔트로 전부 깔려져 있는 도심 안, 그리고 대리석과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는 건물로 되는 도시, 그 안에 전시장이라는 곳에 말끔한 작품 보러 들어갔는데 진짜 지층과 뿌리와 거목이 전시장에 놓여져 있는 걸 보고 굉장히 그 신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난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장자크 레베크는 미술과 지질학을 갖다가 결합시킨 아주 우리에게 감동 주는 작품이다. 그렇게 이제 평론을 갖다가 썼고요. 그리고 새로운 미술의 장을 열었다 하는 식으로 첫날 프레스 오프닝 때 인터뷰를 전부 다 했어.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여기자가 통역하는 그분 보고 이제 빠지라는 거야. 네 모국어로 네가 떠들고 싶은 대로 떠들어라. 그러니까 내가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때가 만 30이었으니까 내가. 근데 그게 생방송으로 그대로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50대, 40대, 뭐 60대 되는 한국의
남자분들이 내 방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오프닝 그 시간에. 나는 이제 내 방에 이제 지키고 있는 거죠. 각자 작가들은 자기 작품 방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보니까 예술가 같지도 않고 이런 걸 이해할 스타일의 사람들도 아닌데 한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작가 같은데 작가냐?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이 사람이 작가다! 몰려와가지고 막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이민 온 사람들이라는 거야. 여태까지 우리 살면서 말이야, 숑숑숑숑 하는 말이야, 불어만 듣고, 샹송만 들었는데, 우리가 여기 프랑스에 와가지고 말이야, 한국말을 이렇게 장장 말이야, 방송을 통해서 듣는 게, 이게 웬일이냐고. 그래가지고는 연유를 알아가지고 찾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불어를 하나도 못해가지고 답답해서 살고 있는데 말이야. 방송을 통해서 한국말 이렇게 많이 들어서 감동해서 전부 왔다고 막 와서 끌어안. 그러면서 내가 깔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동이 신체를 통해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연결됐을 뿐만 아니라 그때 내가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생각한 거야. 아, 내가 흙과 나무를 동원할 게 아니라 작가인 내 신체도 탁월한 예술의 미디어가 될 수 있다. 그걸 절실하게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3년대에 와가지고 그 이벤트 내지 퍼포먼스 할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다가 백록화랑에서 젊은 작가들만 초대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비로소 발표한 거죠. 그러면서 1년에 4, 50개 이벤트를 발표한 거예요. 그냥 꽉 차 있다가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나는 바깥에서 예술과 예술 아닌 다른 장르들이라든가 다른 부류들이라든가 다른 것들 세상 만사를 갖다가 동일선상에다 놓고 이렇게 바라보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에 대한 문제라든가 권력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죠. 내가 그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절은 군사정권 시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통제도 있었고 그 반면에 또 과장하는 부분도 많았고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이 무엇인가 또는 그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이런 사유를 끊임없이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태도가 회화 안에서 고민한 게 아니라 바깥에서 보게 됨에 따라서 회화를 갖다가 더 현상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계기도 또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내 이벤트를 보면요, 그것이 뭐 사실 자체를 어떻게 하면 드러내느냐는 문제하고 상당히 또 관련이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벤트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 해프닝, 그것이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계론적으로 일어나야만 되는 것만이 아닌 거.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이건영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 이벤트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그건 하나의 사건이다, 이거죠. 왜 사건이냐면은, 태어나서 돌멩이 같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사유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그러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끊임없이 딴 것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해프닝이라는 것보다는 이벤트라는 말을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해프닝은 그래 그런 일이 일어났대 이런 거지만은 이벤트는 자기도 포함하든가 자기도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으로서의 의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난 받아들이는 거죠. 내 회화도 마찬가지예요. 신체 회화도 하나의 사건 형태로 보는 거죠. 그것이 단지 재주라든가 테크닉이라든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로지컬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것은 그렇게 일어났지만은 필연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거는, 미스테리는 거기에 논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일상 안에서 논리를 찾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당연하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를 찾죠. 그리고 그것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로지컬 이벤트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이게 상식적이야. 그래서 나는 이벤트가 제일 우선인데 로직은 다음이고. 그래서 이제 그 영문학자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내가 명칭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데 로지컬 이벤트 로지컬이라고 해도 되느냐. 그 양반은 내 퍼포먼스를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때 그 영문학자가 그러더라고. 박사인데 당연히 되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로지컬은 이건영이가 그 미술 안에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서 쓰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 이벤트 로지컬 하면 이건영을 생각하게 될 정도로 된 거죠. 그 75년도에 그 발표를 에이지 마지막전이라고 해가지고 경복궁 미술관에서 발표를 했는데, 자 보세요. 손가락을 다 펴가지고 엄지손가락이 서로 이렇게 만나니까 그 지점에서부터 다 이렇게 벌어져 있죠. 근데 엄지손가락 하나 꼽으니까 이렇게 더 가까워졌죠. 자 보세요. 네 손을 갖다 쫙 펴고 한 손을 엄지손가락을 올리니까 엄지손가락 사이가 멀어졌죠. 자, 네 개를 다 꼽으리니까 가까워졌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요 꼬부리게 되면 이게 가까워지고, 자, 요 꼬부리면 또 가까워지고. 이게 왕초끼리 권력이나 재물이나 뭐 때문에 다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놈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또 밑에 있는 놈들이 이제 가까워져 가지고 전부 다 저하게 되면 왕초도 가까워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단순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술이라는 것이 특별한 사람이 한 것이고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소통되는 것으로만 생각한 부분을 예술을 하지 않은 사람 내지는 예술에 접근하는 사람과 더 빨리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려고 나는 이미 미술을 시작한 그 시점부터 생각해야 했던 부분을 계속 실현해 나가는 거죠. 뭐냐 하면은 똑같은 면적의 종이를 하나는 그냥 있는 대로 붙이고 하나는 쪼가리를 내 가지고 붙이면은 면적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쪼가리 사이에 다른 공간들이 존재함으로써 확장된 거 아니에요. 그 당대의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떠들게 되면은 말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쫄아 있고 전부 다 거기에 무조건 따라가야만 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사는 거죠. 근데 그 사이는 다 빈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빈 것들은 모르고 부피가 커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면적이라는 작품은 그와 비슷한 건데 화선지 한 장을 최대한대로 작게 접고 또 접고 또 접고 해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간 거예요. 그걸 꺼내가지고 피는 거예요, 자꾸. 그럼 이제 보는 사람은 아, 저게 접었던 것이 다 펴지는구나. 다 펴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코너에다가 맞춰서 깔아놓고 백목으로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일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 종이를 들고 전시장 전체를 갖다가 덮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많이들 와 있었는데 사람들 그 구두 위에도 놓고 그렇죠. 다 놓은 거예요. 조그만 게 이제 넓어지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그 조그만 것이 또 다시 찢어서 전시장을 장악하는 걸 봤고 그걸로 하나하나 쓸어가지고 먼저 그 동일 면적 한정해 놓은 데 있죠. 거기다 갖다가 넣은 거예요. 근데 다시 넣으니까 그게 쓸어서 뭉쳐지니까 여유가 더 생기잖아 또. 그런 관계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유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것, 또 감정,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유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장소라는 거는 도처에 있습니다. 근데 그 장소를 한정해 줄 때 확실한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장소를 갖다가 한정해 줄 때 그때 그것이 장소로서 지칭해 주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그 장소를 같이 공유하고 바라봤던 사람들과 의식을 통해서 공유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일방적으로 주장되는 거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장소를 갖다 같이 공유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두 사람이 그 전날 어느 카페에서 만났어요. 대화를 다 나눴어. 그리고 이제 내일 또 만나기로 하고 이제 해줬어. 근데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온 거야. 우리 어디서 만날까? 어제 거기서 만나지.
그럼 그 두 사람은 아는 거야. 그 장소에 두 사람이 어김없이 가서 만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장소에 가지 않은 사람하고 통화가 됐는데 어제 만났던 그 사람 만나고 싶은데 그러면 나하고 어제 만났던 그 장소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글로 와. 그럼 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어디라고 그러지 않을지. 그러니까 공유했던 사람, 같이 공유했던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 장소라는 것은 그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지고 명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동그랗게 긋고 그 중심을 향해서 저기 그러면 그때 당대 그 관객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아, 그래 저기다 그래.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발밑을 향해서 여기 하고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누르면 나하고 눈 마주친 사람이 맞다. 그 다음에 거길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자기 뒤에 그려져 있는 원을 향해서 거기, 그래요, 거기. 저기 해도 되는데 거기. 거기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원을 그었을 때 또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바깥에서 그쪽을 가리켰을 때 같이 공유했다는 거죠. 거기라는 말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에이지 전후인데 사람이 꽉 찼어. 장소가. 퍼포먼스 하는 장소. 그러니까 내가 원 바깥에 나가서 딱 하니까 그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이렇게 달 정도예요. 이렇게. 거기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맞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서 가지고 같은 일을 하고 끝날 때 그 원을 그었던 선을 백목으로 선을 그었는데 그 선을 밟으면서 뺑뺑 돌면서 어디를 외치고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한 행위였는데 그게 감동을 줬나 봐요. 그때 당시. 내가 보이느냐 이리 오너라. 그 퍼포먼스는 에이지 우리나라 아방가르트 협회전 마지막 전시할 때 했던 퍼포먼스예요. 그리고 그 상대 역을 했던 사람이 홍대 이두식 교수였어요. 당대 권력에 대한 약간 그런 것에 대한 비판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된 것 같아요. 이리 오너라 그렇게 딱 얘기하면은 한 30m 내지 50m 이 전방에 있던 내가 그 오라오는 사람까지 가는 형식이 다 틀린 거야. 어떨 때는 막 달려가가지고 코앞에 이렇게 딱 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천천히 느릿느릿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뒷걸음질 해가지고 막 놀리는 식으로 상대방을 놀리는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뭐 나중에는 한 다리는 올리고 한 다리만 깡총깡총 떼어서 가는 그런 방정맞은 가는 것도 있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 거죠. 사실 권력자가 이리 와라 했을 때는 모든 일들을 다 팽개치고 그 권력자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 가장 빠른 수단으로 엄숙하게 가는 게 이제 그 당대의 일이었고 대개 권력자들은 그 기분에 그 권력을 누리려고 했던 당대였는데 그런 식으로 가는 거에 대한
변종을 통해서 그 권력을 희화화시키니까 이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보이느냐라는 건 나를 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보여? 그건 뭐냐면 내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네 모든 행동을 나한테 맞춰라 하는 거거든. 권력에 맞춰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처음에 한 행위가 뭐냐면 자기가 팔 하나를 갖다가 올려가지고 자기 팔 사이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떨 때는 돌아서 가지고 자기 그 엉덩이 밑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본다라는 일상적인 그 간단한 행위가 보는 양태를 달리하고 태도를 달리하고 또 보는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함으로써 그 당대를 갖다가 비판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사람이 어디서 뭘 하다가 일을 하다가 자기를 보라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태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을 때는 고개만 살짝 돌려서 보는 거고. 그런데 한 20개 이상의 가지를 연구를 해가지고 가지 각색으로 보는 거예요. 어떨 때는 뭐 주먹을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 사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는 대상은 주먹 그 사이 공간보다 훨씬 크지만은 그 안에다 담아놓고 깜보는 거지, 이게 말하자면. 그래서, 보는 것과 그 다음에 오라는 그 간단한 행위를 통해서 그 당대를 갖다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국립현대미술 관장한테 압력을 넣나 봐. 이놈 다시는 여기서 전시 못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12월 그 해 12월 달 정식으로 국립현대미술 관장 명의로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벤트는 사이비 전이 예술로서 앞으로 당관에서는 그러니까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발표할 수 없음. 이렇게 딱 공문이 왔어요. 그 한 몇 년 동안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발표를 못했어요. 못하게 공문까지 보냈으니까. 독은 남성의 문화가 아니라 여성의 문화입니다. 그건 여성스럽기 때문에 여성의 문화가 아니라 실생활 안에서 생활하면서 장독을 갖다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그리고 장맛, 뭐 고추장 맛, 된장 맛, 그 다음에 김치, 그 다음에 쌀, 이런 것들을 잘 보관하고 또 맛을 그렇게 지니게 하는 그런 소중한 것이 이제 독이죠. 대개 그 옛날 그 어머니 여성들은 그 장독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뒷뜰에 있었어요. 숨겨져 있어서 거의 여성이 쓰는 것들이라든가 그런 건 그 부엌하고 또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뒤에 가게 되면 양지 바른데 도두목에 장독 그 놓는 그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곁에서
그 냉수물을 떠놓고 염원을 갖다가 빌고 어머니들이 그랬던 것이 장독대이고 그리고 장독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독을 굉장히 아껴서 우리들이 놀다가 돌이 튄다든가 그러면 아주 크게 혼났습니다. 남성들은, 한국의 남성들은 독립을 위해서 또 어떤 투쟁을 위해서 해외로 빠져나가고 해외에서 운동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동하고 그러면서 다녔지만은 어머니는 가정을 지키면서 독을 지키면서 맛을 지키면서 지켜왔던 그것이 한국의 맛이고 한국의 아이덴티티고 한국의 말하자면 따뜻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독을 가지고 독 속의 문화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80년대 퍼포먼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여성 페미니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뚜렷하게 없었어요. 그 페미니즘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서 가정도 가지고 또 이러면서 탄압받아 가면서 여성으로서 그림을 그렸다, 그걸 했다, 그 정도지. 여성 페미니즘, 여성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걸 부각시켜서 우리 생활과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서 얘기한 건 이건영이가 처음입니다. 남성인데도 처음입니다. 신체 드로잉은 그 드로잉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신체하고도 또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신체의 필연하고 관련이 있고 자연스럽게 화면을 뒤에다 놓고 손을 그었을 때 팔의 구조상 거기는 일부러 거기를 칠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쪽 손을 쓰든가 일부러 해서 칠을 하면 칠도 되는데 신체를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그은 손을 그을 때에는 반드시 그것이 빌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리는 내용, 그 다음에 그려질 대상 이런 것들은 대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그린다라는 이것은 우리 인류에게 무엇인가? 바깥에서 보는 거예요. 바깥에서 보고 그 그린다라는 문제의 본질이 뭔가? 이런 것도 생각한 거예요. 더 본질적으로 그린다라는 그 출발점이 뭔가? 난 그걸 어떻게 봤냐면 우리 애가 크레용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걸 보고 그걸 줍더라고. 그래서 멀리서 이제 관찰하는 거야. 나는 저놈이 줍는구나. 그더니 조금 있더니 입으로 가더라고. 빨더라고. 빠른 게 맞다가는 데 없잖아, 아무것도.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뒤뚱거리고 가다가
잘못 걸으니까 벽을 짚으면서 직 그어진 거예요. 벽을 짚으면서. 그러면서 그놈이 그 그어진 걸 보더라고. 그러더니 얼굴 표정이 아주 밝아지고 좋아져. 그러더니 거기다가 그냥 그걸로 긋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지점, 그것이 무슨 물건인지도 몰랐는데 그것이 최초로 평면 위이고 어떤 물건 위이고 닿아지면서 어떤 선이 생기고 형태가 생기고 색이 생기는 그 지점, 그게 가장 신선하고 가장 그리기에 본질 지점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드로잉이야말로 더 본격적으로 완성 단계에 있는 회화들보다 더 신선하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개발을 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보고 그리는 거를 떠나고 보지 않고 신체가 그리는 거, 그걸 나는 신체가 그린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탁월하게 만들어진 거, 그걸 바라보면서 신체가 지각했다고 해요. 내 시선과 내 판단이 그것을 지각하고 인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신체가 지각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인식론적인 생각하고 지각론은 전혀 딴판이에요. 인식론적인 것들은 이미 관념적으로 자기가 많은 경험들을 했던 관념들을 갖다가 미리 예정하고 그것들에 집중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똑같이 결론 짓고 만들어내는 거로 만족하죠. 거기서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각은 새로 만나는 것처럼 자기가 예비적으로 예비되어 있는 관념을 씌우지 말고 직접 만나는 지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신선하고 그리고 새로운 지점들이 생기죠. 거기서 지점을 같이 공유하는 거야말로 예술 행위의 정말 성공적인 지점이다. 난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내 신체 드로잉은 내 신체가 지각하고 내 신체가 만들고 내 신체가 그리는 그 경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고 눈이 뇌에 전달하고 그 뇌가 지시하는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끊는 거, 그거야말로 회화를 새롭게 탄생시키는 지점이다. 그래서 이제 출발한 거예요. 처음에는 안 보고만 그린다는 것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순수하게 선이 그어지는데 이게 이제 습관이 되면요. 안 보지만은 머릿속에서 어떤 식으로 선을 그으라든가 이게 자꾸 들어와.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 딴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또 괴로운 일이야. 그래서 안 보고 그리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안 보고 몸으로 뭔가를 느끼면서 드로잉하는 그 지점까지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떨 때는 몇 주 동안을 갖다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지나가면서 아유 어차피 말이야 안 보고 그리면서 말이야 아이고 아니 무슨
아니, 뭐 철학을 하나. 아유, 아니, 어차피 안 보고 그러면서 왜 그래? 뭐든지 보다 더 순수한 그 지평이 있는 거야. 뭐냐면, 교육을 받아가지고, 교육적으로나 어떤 법칙을 만들어서 그걸 하려면 괴롭지. 그 지점이 있어야지. 순수하게 만나는 지점이. 그게 내 예술에서 최고의 어려움이고 관건이에요. 원래 달팽이 걸음은 호주에서 나오는 자연을 테마로 한 잡지가 있었어요. 그 잡지를 보다가 떠오른 거예요. 사막 거미가 이렇게 지나간 흔적이 이렇게 생기고 거미가 이렇게 가는 그 사진이에요. 그 한 장. 그 작품 아이디어가 더 섬세하게 정리돼 가지고 이제 그 작품이 됐는데, 그것은 걷는 것과 동시에 그 건 행위를 지우는 그 행위가 두 가지가 상반된 회화의 그 본질적인 어떤 그런 행위가 그 간단한 행위를 통해서 전부 이루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보는 관객들이 같이 아주 탁월하게 공감해주는 그런 퍼포먼스. 그래서 내 몇 개 대표적인 퍼포먼스 중에 하나로 내가 꼽고 있는 겁니다. 그 작품은 프레스 오프닝에 발표를 했던 건데, 상파울로 옛날에. 원래 한국 사람들 전시하는 전시관, 거기서도 짤막하게 하고, 나는 빠져나가가지고, 아래층에 가니까는 그 기자들이 모이는 그 홀이 있더라고. 큰 한 100평 정도 되는 홀이. 그 귀퉁이에 앉아서 이제 나는 백목으로 손을 갖다가 앞에다가 손을 쪼그리고 앉아서 그거 발바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파티 테이블이 크게 사선으로 놓여져 있었는데 거기까지만 가려고 그랬어. 근데 움직여서 가다가 중간 정도를 지나가지고 거의 테이블인 데까지 이제 거의 갈 무렵부터 이제 기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프레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프레시가 터지는 바람에 상상기가 더 발동이 된 거예요. 나는 환경이 달라지면 또 증세가 달라지거든요. 그래가지고 테이블 밑으로 통과를 한 거야. 그 서양 사람들은 키들이, 체구들이 크니까 테이블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통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때부터는 비데오도 되지, 뭐 난리가 난 거야. 그 통과해가지고 동양에서는 조그만 녀석인데, 삐쩍 마른 놈인데, 맨 처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그 뒤로 선들이 무수히 있고, 또 그것을 지우면서 지나간 흔적이 그대로 쭉 나면서 더군다나 테이블 밑에까지 들어가 버린 거 보니까 그 친구도 장난기가 발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건너편 벽면까지 딱 가가지고는 일어날 때 또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 그 앞에 가서 고민이 무지무지한 거예요. 그래, 어차피 직진했으니까 직진해서 벽면에까지 머리를 대자. 내가 대서 대고 있다가 그 상태에서 쭉 일어나가지고 천천히 관객들, 기자들이 있는 쪽으로 돌려가지고 그 성 그어져 있는 걸 이렇게 가리키면서 끝났다. 난리가 났어. 내가 그 입체 작품, 설치 작품, 나무를 가지고 되게 하는데 거의 90% 내지 많은 양은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자연스러운 그 형태에 그 내가 존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변형을 시켜가지고, 아, 이건 나무다. 나무니까는 내가 사람을 조각을 해야지. 또, 그 다음에 동그란 뭐 대상, 원을 만들어야지, 뭐 삼각형을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 나무를 가지고 어떤 입체작품을 만들 때는 원래 생겨 있는 그 나무를 가만히 들여다봐. 그래서 내가 개입될 부분만 개입을 해서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가지고 그 형태가 있는 대로 드러나면서 작가가 개입한 예술로서 탄생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그걸 따라주는 거, 그게 동양사상이에요. 노자사상이고 장자이론이에요. 특히 무의자연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일종의 무의자연이고 개입했고 변형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그게 가지고 있었던 속성들을 갖다 존중해 주는 거, 그거야말로 중요한 거죠. 이게 포스트 모던 정신이에요. 어떤 게 최선이고 어떤 게 가장 가치 있는 건가 해서 모두 가치 있는 것을 갖다가 추구하고 그걸로 밀어붙여 버리는데 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반대할 뿐만 아니라 따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인종이라든가 피부 색깔이나 또 풍습이나 또 기후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틀려요. 나름대로 다 틀려. 그걸 존중해줘요. 나이라는 것도 젊어서부터 어린애에서부터 늙어서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될 때까지 변하지만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가 만약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가가지고 다음 시대가 우리한테 도래한다 그러면은 상호 존중해주고 그리고 상대방의 사정을 알아주고 그리고 대화하고 그리고 협조하고 그리고 서로 돕고 그것이 모든 방법처럼 기계와 여러 가지를 다 동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걸 일으킨 것보다 결과가 모자라도 같이 협조했다는 것 때문에 같이 관심을 같이 가졌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네 생각과 내 생각이 틀려서 시간이 지연됐다는 것 때문에 그것조차도 감동적이고 서로가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내가 하거든요. 그래서 내 예술은 같아지는 거, 공유하는 거 그런 지점이에요. 어떤 작가는 그래요. 이거는 세계에서 나뿐이야. 그리고 나는 딴 사람하고 틀려. 나는 전혀 틀려. 나는 새로운 일을 했어. 막 이런 걸 굉장히 주장하는데 그게 그렇게 뭐가 중요한지. 아직도 나는 남하고 틀리기 때문에 내가 잘났고 내가 특별하고 내가 대우받아야 되고 말이야. 내가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을까? 난 참 의문스럽다고 해. 너와 내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만날 이유가 있고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살맛이 있고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도울 일이 있다. 그런 세계가 예술의 세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 나는 그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또 많이 하고. IMF 있을 때는 정말 IMF 그 당대에 그 IMF 그 현상을 가지고
퍼포먼스도 많이 했고 작품도 또 많이 했어요. 또 골프전이 있을 때는 그걸 가지고 그 테마로 해서 회화 작품도 또 했고요. 나는 그 환경 또는 그 주변 또 그 다음에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이루어질 때 그게 진정으로 리얼리티고 진실이다. 또 그것이 그 작가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지. 자기 상상력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라진 환경과 그 현상 때문에 내 반응이 달라짐으로써 방법론이라든가 또 그 형식이 달라지는 것이지 그냥 요새 유행하고 있고 인기가 좋은 어떤 작가의 작품이 요렇다더라. 그러니까 나도 그 분위기를 따라서 그 스타일로 나도 변형을 시켜서 요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나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의미가 없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냥 자기 혼자만이 지적으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변형하고 가상적으로 갖고 나가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제3자와의 소통이라는 면에서 그리고 동세대를 살아가는 공감하는 면에서 그건 상당히 부족하고 그것은 역사를 새롭게 만들고 삶을 새롭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나는 생긴 대로 살아라, 변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내 말하자면은 주장인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라든가 그 사람이 공간, 시간 안에서 살기 때문에 변화를 일으키는 게 또 사실입니다. 나는 예술 안에서 공감하고자 하는 그 지점이 뭐냐면 인류가 너무 지나치게 슈퍼하지 말고 한계 안에서 공감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해 가자. 그리고 공감하자 하는 것이 내 예술 지론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변화는 생길 수 있어도 근본은 변하지 않는 것이 내 지점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작품들이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근본은 변하지 않는 그 지점이 내 변화의 지점이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결국은 자꾸 내 조건들이 좋아지면서 그 스케일이라든가 또 거기 동원된 매체가 더 완벽하고 풍부해진 거, 그게 나한테는 변하고 그것이 내 작품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풍부한 접근과 풍부함을 갖다 전달해주는 주제입니다. 근데 그렇게만으로 나는 주장을 안 해요. 나는 그 이면을 또 봐요. 그러다 보니까 최초의 그 순수성, 내가 가졌던 그 순수성을 갖다가 많이 잃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 그래서 그 젊은 작가들한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뭐든지 자기 템포가 있고 뭐든지 자기 근본이 있는 것인데 그걸 너무 슈퍼하고 빠른 시간 내에 그걸 도달하고 그걸 갖다가 커버해 가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기다리는 것도 작가한테는 중요하고 또 그 기다림이 그 예술을 더 탄탄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것이 큰 깊은 울림을 갖다가 서로 전달받게 하고 공감하게 한다. 이제 그 지점을 절대로 잃어오지 말라. 그걸 부탁하고 싶습니다.